중앙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티켓 채용 의혹과 관련해 노태학 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MBC 기자의 집과 회사,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과잉 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이르면 모레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거로 보입니다. 동창리 발사장과 신규 발사장에서 로켓을 장착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관위 간부의 자녀 티켓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회의를 연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권익위가 발표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권익위는 최근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자녀의 티켓 채용 의혹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늘 오전 정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선관위 측에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수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이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내일까지 답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관해서도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현재 실태조사에 착수를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선관위의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위원장은 다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선관위 협조가 없으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권익위 실태조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셀프조사보다는 법적 권한을 가진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 위원장은 또 선관위 요청이 있으면 선관위와 합동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녀 티켓 채용 의혹과 관련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첫 입장 표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위원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선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권에서 위원장님 책임론과 사퇴 촉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위원장이 자녀 티켓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유는 없고 주목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노 위원장이 참석한 긴급위원회의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리 사회 공정 논란과 맞물려 자녀 티켓 채용을 향한 국민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서둘러 인사 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첫 티켓 채용 의혹이 제기된 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입니다. 여기에 아빠 동료 채점 의혹과 함께 사적 이해관계 미표기 의혹, 4,5급 공무원 자녀 추가 특혜 정황 등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현재까지 의심 사례가 10명이 넘고 전수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선관위 긴급회의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하고 이들을 포함한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로부터 결의안이 도착한 만큼 권익위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 결의와 요구가 진정성이 있다면은 권익위에 속히 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간 법원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건 걸림돌로 꼽힙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코인이 증권의 성격을 띈다고 판단한 건데 주식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듯 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루나코인을 발행한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수사에서도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코인을 판매한 돈으로 다른 게임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위믹스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 돈을 비즈니스에 썼단 말이죠. 위믹스가 증권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사고 파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형량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위믹스 코인에는 사업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판례가 없고 앞서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신현성 씨의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한 것도 검찰에겐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한 만큼 코인 매각 대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거래 행태를 보였는지를 파악해 혐의 유무를 살피고 있다며 대선 기간 이뤄진 코인 거래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임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MBC 노조 측은 경찰의 과잉 수사, 언론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상암동 MBC 본사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경찰은 MBC 본사 보도국 압수수색을 위해 MBC 1층 로비에서 노조원 10여 명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오늘 오전 MBC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MBC 본사 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피켓을 들고 경찰이 과거 이 정도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느냐며 명백한 언론 탄압,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에 한 장관이 관련되지 않았거나 수사 대상이 MBC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A씨를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데요. A씨가 한 장관과 가족들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는 주장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자료들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간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MBC 임모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임 기자가 지난해 4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사 기자에게 한 장관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전달했는데 여기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마와르 영향으로 괌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 일부가 일주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괌 국제공항 운항 재개 이후 처음으로 한국으로 향한 항공기에 탑승한 관광객 188명은 어젯밤 8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까지 2,000명 넘는 관광객이 괌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괌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은 3,400여 명입니다. 태풍 마와르로 괌에 고립됐던 6일, 여행객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로의 안부와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씁쓸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괌옥에서의 6일을 돌아봤습니다.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한 건 지난 24일. 이튿날 숙소까지 위험했던 태풍의 위력을 이야기하던 여행객들의 SNS에는 청천벽력 같은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공항 폐쇄,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공항 폐쇄가 공식 발표되자 여행객들의 태풍 경험담은 극한 현실로 이어졌죠. 전기도 끊기고 물도 나오지 않는 상황. 변기 물도 내릴 수 없어서 수영장 물을 쓴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지는 생활은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갔습니다. 위로를 해보고자 먹고 싶은 음식들을 늘어나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방법을 찾은 한국인들, 서로 필요한 물품과 정보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공항이 정상화되고 난 뒤 괌으로 들어온 정부의 신속 대응팀에 대한 이슈는 재치 있는 비판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더 길어질 줄 알았던 괌 공항의 앞당긴 운영 재개, 이후 이뤄진 감격의 귀국까지 여행객들은 서로에 대한 위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괌에 고립됐던 관광객들은 어제부터 귀국길에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공항에 착륙했을 당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막감과 초조함이 느껴지는 공항 입국장 앞. 스케치북에 이름을 적어놓고 돌아올 가족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바람 불고 뭐 이런 걸 둘째치고 22층의 애들이 이제 숙소에 머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먹을 것도 당연히 없죠. 입국장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관광객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두 팔을 벌려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태풍 여파로 미국 괌에 고립됐던 우리 관광객들이 공항 폐쇄 일주일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겁니다. 착륙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울컥했어요. 갑자기 발이 묶여 갈 곳을 잃어버린 관광객들은 공항과 호텔 로비에서 노숙하며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말도 못해 단전 단수됐죠. 통신 두절됐죠. 먹을 거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뭐 마트에 가니까 또 물건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했죠. 식구가 흩어지게 됐거든요. 이상가족처럼. 그래가지고 저기 방해를 못 들어가고 대피소에 대피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외교부가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건 같은 처지의 관광객들과 우리 교민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어려웠고 상황이 그렇긴 했는데 그냥 어떻게 잘 서로 단톡방도 만들어 서로 막 의지하고 하면서 잘 버티고 온 것 같아요. 이제 아기가 더워서 땀기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카페를 통해서 뭐 각자 필요한 것들 서로 좀 공유하고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의지가 됐었고. 이날 괌에서 한국 땅을 밟은 우리 관광객은 총 2,500여 명. 아직 900여 명 정도가 현지에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정규 편성 외에도 추가 편성을 통해 우리 관광객들의 신속한 수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재표결이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제2요구된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가결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와 마련한 중재안의 추가 협의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5곳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 뒤 24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야 해 이르면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승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일단 현역 의원 2명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얘기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그동안 야당 탄압 주장하면서 방탄국회 프레임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국과 혐의가 다른 걸 참작해도 분위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의도가 어떻든 제발로 법원에 가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희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체포동의안이 가장 많았던 건 보시는 대로 16대 국회였습니다. 15건이었는데 통과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반 정도는 폐기나 철회됐고 표결에 붙여진 나머지는 모두 부결됐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90년대 후반 15대 국회 가보겠습니다. 전체 12건 가운데 당시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만 표결했습니다.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5번 연속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반년 넘게 이걸 끌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98년 9월에 국회 보고됐는데 투표한 건 99년 4월이었습니다. 그조차도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짚은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맘때 방탄국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는 건 1999년 2월에 연합뉴스가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 기획기사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방탄국회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무려 24년 전 신조어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정말 많이 썼던 유행어입니다. 지금 제 입으로 언급하기도 조금 창피한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 말을 어디 가서 진지하게 쓰는 건 좀 민망할 정도가 됐습니다. 유행은 이렇게 변하는데 국회는 20년 넘는 세월을 거슬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탄국회는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전통도 아니고 뉴트로처럼 즐길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포기해야 할 특권이고 극복해야 할 최대 오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 발표한 입장에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군 공중정찰 자산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 지대는 물론 주변 국가 중심 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 국가들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성근 합참공보차장은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위성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과 요격 가능성, 잔해물 수거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군사작전에 관련한 내용이라 구체적인 확인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언론 질의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로켓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나 잔해물이 일본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키나와 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朝鲜半岛局势发展到今天事出有因，我们希望有关各方能够正视问题的症结，坚持政治解决方向，通过有意义的对话，均衡解决各自的合理关切。 마오닝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적답을 피한 채 정치적 해결 방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우길기와 비슷한 자위함기를 개항한 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원조는 DJ 정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부산에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입니다. 오길기와 거의 같은 모양의 자위함기를 개항한 채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입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 건데요. 일장기와 함께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오길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 감아주려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길기를 단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국민이 역사를 잊어버린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겼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 주장대로 자위함기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라면 그 원조는 DJ 노무현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1998년과 2007년에 오길기를 단 일본 함정이 국내에 입항한 것을 두고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은 무지성 반일무리에 속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오길기 논란에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동훈련을 할 때 해당 국가가 그 나라 군대에 깃발을 거는 건 관례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침략국이었던 일본이 피해국인 우리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오길기가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라는 건 명백한 역사라며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참가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양차단 훈련이 기상 악화로 대폭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내일 실시하는 확산 방지 구상 해양차단 훈련은 훈련 해역 기상 악화로 인해서 약식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예정돼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한미일 호주 함정 해상 사열과 각국 대표단의 실기동 훈련 참가도 취소됐습니다. 앞서 군은 내일 제주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왕건함, 미국의 밀리우스함,
일본의 하마기리함, 호주의 안자캄이 참여하는 해양 차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하마기리함이 어제 우길기와 흡사한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얘네들만 안 되고요.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저는 그냥 이어폰 끼고 그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화면을 봐야 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대체로 사람들은. 그렇죠.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런데 갑자기 모자가 날아가고 헤드셋이 날아가는 거예요. 헤드폰이 날아가요. 네, 그쪽 방향을 봐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비상문이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벨트를 푸는 거예요. 풀고 제가 고개를 시선을 승무원 쪽으로 돌리는 순간 승무원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비상구 쪽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쪽으로 끼어낼 것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용을 하니까 제가 그냥 제 왼손으로 잡았어요. 옷이나 그 닥치는 대로 목덜미 그쪽 부위거든요. 그래서 그 왼손으로 잡고 당기고 그 승무원분들이랑 여러 명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승무원 일단 3명인가 4명이 같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승객들이 또 오셔가지고 그 거구의 친구를 끌어올렸죠. 그 사람 눈빛 기억나세요? 뭔가 그 째려보는 눈빛 그리고 좀 씩 웃는 느낌도 있었고 그런 꼬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세상을 다 포기한 느낌도 지금 생각하면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제도 발전위원회가 애초 예고한 12차 회의에서도 경찰대학의 존폐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졸업만 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임용되는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경찰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발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핵심 의제는 단연 경찰대학 존폐 여부인데 없애자는 쪽과 그대로 두자는 쪽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애초 3월까지였던 위원회 존속 기한도 재차 연장됐습니다. 특히 경찰대학 문제는 아직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솔직히 아직도 많이 팽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공개 채용 시험을 거쳐 대부분 순경으로 임용되고 여기서 경위 근속 승진까지는 보통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반면 경찰대 학생은 졸업만 하면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계급장을 답니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도 졸업생 자동경위 임용제가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인간될 수 있다는 어떤 시험이나 뭐 그런 거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이 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전체에서 2.5%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이 경찰서장급인 총경의 60%, 경무관과 치안감에선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경찰대학 순혈주의도 꾸준히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은 졸업생 상당수가 최근 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등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경찰대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임용된 졸업생들이 경찰 조직 발전 등에 이바지해온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갖는 역할도 있는 만큼 당장 없애기보다는 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다만 졸업 임용시험 도입이나 학사과정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곧바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면서 돈을 빌리고는 그대로 잠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SNS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차상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일단 이 20대가 정확히 어떤 걸 통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했던 겁니까? 네, 사건이 시작된 장소는 카카오톡 채팅방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인데요. 대부분 10대인 아이돌 팬들이 모여 관련 제품을 거래하고 대화도 하는 용도로 개설된 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0대 A씨는 대화 참여자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돈을 조금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지난 3월 부산에 사는 중학생 B양이 A씨에게 13,000원 정도를 빌려줬더니 다음 날 A씨는 이자를 포함해 22,000원을 갚았습니다. 중학생 입장에서 적지 않은 돈을 아주 쉽게 벌게 된 겁니다. 일단 초반에는 신뢰를 얻으려고 좀 이자를 많이 얹어준 것 같은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돈을 빌리고 이자를 후하게 주는 일을 두세 차례 반복하던 A씨는 점점 돈 빌리는 횟수를 늘리더니 갚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주겠다고 하는 탓에 피해자는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A씨에게 건넸는데요. 빌려준 돈이 40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A씨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피해자 B양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고 애들이 계속 재촉하니까 그 사람한테도 재촉을 했는데 그럴 거면 돈을 더 달라 해가지고 결국 B양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네, 이 피해자 B양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찰이 수사해보니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과 부산, 경남 등 전국에서 17명이었고 수십만 원대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보니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피해자는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한 건당 금액이 많지 않은 소액 사기 범죄인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서 2차 범죄 위험성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차상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주차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존속살해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가 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서울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지하주차장 기계실 빗물 저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8시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집에서 50대 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줄었던 여행 수지 적자가 다시 늘면서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여행 수입이 30억 8,600만 달러, 여행 지급은 63억 2,100만 달러로 여행 수지 적자가 32억 3,5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적자는 지난 2019년 3분기 32억 8천만 달러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큰 규모인데요. 유학 연수 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분기 6억 5천만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5.2% 늘었지만 관광 수지 적자는 25억 8,500만 달러로 46.8%나 급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면서 노년층을 겨냥한 고급 실버 주택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청소, 빨래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인기가 높아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810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노인 복지주택, 이른바 실버주택입니다. 식사와 청소, 빨래 등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지 내에는 사우나와 골프 연습장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섭니다. 의료진이 상주하며 입주민의 건강도 일일이 챙겨줍니다. 보증금은 최저 6억 원에서 최고 22억 원까지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맞먹고 식사비 등 생활비를 포함한 월세는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청약에서 평균 19대 1, 최고 2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있고요. 그리고 종합병원과 연결되어 있고 교통 환경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부산의 한 실버주택도 574세대 공급에 2만여 명이 몰려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근처에 500여 가구가 들어설 실버주택은 오피스텔과 함께 1,300여 가구로 구성돼 부모와 자녀가 한 단지에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외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61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가 각각 보증금 5억 5천과 6억 8천만 원에 월세는 190만 원과 250만 원으로 도심형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젊고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하이엔드 리조트형 실버타운입니다. 강남에서 20분대 접근이 가능하고 주변에 백운호수, 발화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존 고급형 실버주택에 들어가려면 5년에서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대기 시간이 평균 4년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노인 인구는 190만 명이나 늘었지만 실버주택 공급은 3천 가구에 불과하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버주택은 부동산 침체기에 건설업계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여객 운송을 넘어서 택배를 실어 나르는 데까지 영역이 넓어졌는데요. 기술이 더 발전하면 물류 운송이 어려웠던 도서 산간 지역 배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모읍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음식점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우편물을 받은 직원이 차에 올라타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운전대와 가속 페달이 스스로 움직이며 운행을 시작합니다. 평범한 승합차처럼 보이지만 카메라와 첨단 장비들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물류 분야로 확대하면서 택배나 우편 같은 생활물류 서비스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 겁니다. 멀리 있는 줄만 알았는데 저희 가까이에서 직접 앱으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은 대구와 제주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제주에서는 공항부터 호텔까지 여행객의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도 갖췄습니다. 지금보다 더 기술이 안정되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험한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 운송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래에는 이런 수요가 있지만은 공급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공간에서도 저희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족한 공급을 자율주행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새 우리 삶 가까이 다가오면서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가입자가 500만 명에 달하는 운전자 보험 보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과 달리 선택 보험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상 책임까지 보장하는데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벌 총수가 사익을 챙기는 걸 막기 위해 자산 5조가 넘는 대기업은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서 그 일가까지 여러 가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자는 동일인 지정 여부가 들쭉날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의 총수,
동일인의 국적을 처음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우현 회장은 미국 국적인데도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도 지정되지 않았고 대신 국내 법인이 지정됐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에 이르기까지 친척의 주식거래 내역 등 각종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INC가 미국 법인이어서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CI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 집단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국내 김범석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빈살만 왕세자 일가 소유 아람코가 대주주인 S-오일도 국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의 공정위는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동일인인 기업 집단 가운데 자녀가 외국 국적 혹은 이중 국적인 경우가 22%, 31명에 이르는 것도 기준 마련의 배경입니다. 재계는 1987년 시작된 동일인 지정은 중복 규제이자 개방 경제 속에 수명이 다했다며 과도기적으로 지주법인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기 회사에 손해가 끼치는 일을 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경영자들이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일감 몰아주기 물량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지금도 내고 있거든요. 반면 국적 불문 사익 편취 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견제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매출을 몰아줘서 이 기업을 크게 만들어 주더라도 내부 거래법에 전혀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경영권 승계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사익 추구 방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디폴트를 코앞에 두고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각 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끝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교적 홀가분한 표정으로 미국 현충일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사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동맹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We see it. The troops still standing sentinel on the Korean Peninsula, preserving peace side by side with our allies.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방송에 출연해 과반 지지로 부채 한도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You have a statutory cap on there. We've got to be able to stay in the majority. Then we could have a rule to be able to keep it going forward. 앞으로 2년간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내년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합의안은 하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31일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운영위에 포진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합의안이라며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엉터리 결과를 도출한 하원 의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초강경 우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정부 지출을 줄였다는 하원 의장 설명을 정면 반박하며 실제로는 올해 지출보다 더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복지정책 요건을 강화한 합의안을 끔찍하다고 표현하는 등 반발 기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 운영위에서 합의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야가 51대 49로 구성된 상원의 경우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6월 5일인 디폴트 시한 전까지 이 합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동부도시 데븐포트에서 아파트 건물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데븐포트시 소방당국은 현지 시각 29일 오후 4시 6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고 주민 12명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8명을 구조해 이 가운데 1명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실종자도 없다며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구조대원들이 대응하기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상복합인 이 건물에는 모두 84개 가구와 상가가 있으며 붕괴 사고 당시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서 주민 18,000명이 대피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헬리팩스 인근 해먼드 평원 등 일대 수천 가구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고 일주일 동안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학교도 다수 폐쇄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강풍과 바싹 마른 나무로 인해 산불이 커지면서 주택 수십 곳이 피해를 받고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주택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 108건을 적발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1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높아 덥게 느껴지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1도에서 2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해주시고요. 또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륙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여전히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호남 서부에는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서울 29도, 광주 28도로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반면 해안가는 부산 22도, 포항 21도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주 후반까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